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회복 탄력성을 찾아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사실 제가 회복 탄력성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는 청소년 상담을 되게 하고 싶어서 30대에 지금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지만 거의 없을 때, 뭐 20년 전이죠. 이제 그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상담을 하는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지역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서,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지방에 가가지고 상담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지역이 제가 살았던 곳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형편이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담은 사실 마음을 치유하는 건데 마음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환경,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지?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그래도 뭐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대와 관련해서 가정폭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를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당연히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근데 우리 때는 제가 그때 상담을 했을 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학대도 당하고 이런 가정폭력도 당하고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얘네들을 아무리 상담을 해줘도 뭐 또 부모한테 맞고 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좌절을 했었고, 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환경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지. 물론 저는 지금도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얘네들이 무슨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약간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앞으로 이 청소년 상담에서 계속 상담을 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약간은 의미를 주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친구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친구 중학교 때 이제 제가 학교로 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여하튼 그 약간 그런 보육시설 같은 데서, 이제 복지시설 같은 데서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했던 이유가 얘가 잘 지낸다,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친구들도 잘 지내고 다 잘 지내는데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지내니까 이게 얘가 진짜 괜찮은 건지 한번 얘기를 해봐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걔를 만났어요. 근데 정말로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랑도 잘 지내고, 부모님, 뭐, 교사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아이가, 밝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행동, 이렇게 됐지? 왜냐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제 혼자 있는데, 물론 당연히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제가 얘 얘기를 들었을 때 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언니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언니도 가출을 하고, 아버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셔가지고 집안을 거의 돌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언니랑만 주로 지내다가 언니가 어느 날 가출하고 나니까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다가 이제 아버님도 뭐 그 알코올 중독이셨으니까 거의 이제 돌봐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얘도 힘들어서 얘가 이제 이모 집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살게 됐죠. 살던 중에 아버지가 이제 너무 혼자 계시고 딸도 보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셔서 얘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여전히 뭐 술이 취해서 오시니까 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님은 혼자 가셨고, 그러던 중에 아버님이 이제 그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척들이 뭣도 모르고 얘한테 네가 그때 같이 갔었더라면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얘가 가졌을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없이 사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아버지의 그런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들, 시선, 뭐 이런 것들이 애한테 얼마나 짐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고통, 그런 힘듦에 비해서 너무 얘가 괜찮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극복했지? 얘는 도대체 무슨 힘이 있지? 저는 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거길 견뎠어? 그 힘든 힘을 너가 어떻게 견뎌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선생님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실은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매번 편지를 엄마한테 매일매일 썼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사실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얘 마음속에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 마음이라든지 자기에 있었던 얘기들을 매일매일 거기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잘 살아야겠다. 왜?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얘랑 딱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뭐냐면 그렇게 매일매일 편지를 쓴다는 거, 일기를 쓴다는 거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실존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확신, 내가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있었겠죠. 그럼 얘는 왜 그렇게 쓰게 됐을까? 얘는 잘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가진 그런 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엄마가 지금 안 계시더라도 나를 지켜봐주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매일매일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 친구에게 굉장히 큰 자원이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 옆에 좋은 어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러면서 이제 얘가 더 잘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그 친구를 통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물론 어려운 상황은 이 사람이 좋은 모습을 지금 갖게 하는 데는 더 많은 핸디캡,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겐 있구나. 저는 그게 바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매일매일 현재 그 순간에, 힘든 순간에도 매일매일 현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잘 살아보겠다,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준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이후 관심을 가졌더니 이런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MEI라는 박사가 카우아이 섬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이 카우아이 섬이라는 데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불우한 어떤 환경에 살아가는 애들이 되게 많았던 어떤 그런 그 섬이에요. 근데 이 섬에 이 MEI 박사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모든 신생아들 1955년에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단 연구라고 해서 이때부터 아이들을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생아였고 그 다음에 10세였고 19세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 불우한 환경이에요, 일단.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왜 처음에 연구를 했냐면 얘네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불우한 행동, 저 부적응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가설을 갖고 이 부적응자가 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되는가,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결과는 예상외로 많이 달랐어요. 뭐였냐면 이 아이들 중에 모든 애들이 다 고위험군이었으니까 되게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 중에 36%는 되게 불우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36%, 그러니까 40%에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잘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적응했지? 봤더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이건 친구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그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잘 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믿음은 나 자신에게도 오는 거죠. 잘 살아보겠다, 잘 해보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런 아이들은 실제로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힘든 것들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잘 성장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를 열심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한다거나,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뭔가를 계속 찾아본다거나, 무슨 활동들을 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 견뎌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친구인데 자살 시도를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지금 너무 행복해졌어요. 이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딱 했던 말이 뭐였냐면, 선생님 버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결국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티는 것도 내가 순간순간 다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우리가 무기력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그 속에서도 뭔가 버텨낸다는 거, 버틴다는 건 그래도 저 밑에 뭔가 내가 잘 견뎌보겠다는, 살아내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살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 긍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자기에 맞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항상 무슨 일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힘든 일 있으면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물어보고 듣고, 이런 것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또 제가 갖고 있는 힘이죠. 자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자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는 이제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닌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약간 예를 들어서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날씨네, 이렇게 좋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산책을 할 때, 내가 아직은 마스크를 끼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인에서 5인으로 풀렸을 때, 8인으로 풀렸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순간들이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진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 생활에 좀 더 책을 읽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라고 썼던 그 문장을 바꿔보셔도 되고, 저는 이 PPT를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저는 코로나 덕분에 이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덕분에 제가 진짜 좀 더 원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덕분에 좀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로나 덕분에 좋아진 것이 있다면 이런 문장을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난다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한 사람들이 되게 큰 복권을 당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얼마가 큰 돈일까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30억, 50억이 큰 돈이라고 치면 50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50억이라는 만약에 돈이 있을 때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되게 잘 살 것 같지만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왠지 아세요? 그 유튜버 이제 김경환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뭐였냐면 그게 파산을 하는 이유는 평소에 그 50억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억을 받으면 돈을 막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끝났을 때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파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굉장히 20, 30명씩 모여서 노래방도 가보고 싶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중해진 게 뭐죠? 정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같이 어울렸었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면 또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 소중해진 게 뭐죠? 정말 되게 여행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코로나가 끝난다면 저는 정말 마스크를 벗고 걸어 다니고 싶어요. 숨을 쉬고 싶고 공기를 만끽하고 싶고 그것도 우리가 이게 코로나 이후 소중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 일상에서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혹시 이 코로나가 끝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